첫 번째 문제 보면 처음에 ISMS P하고 ISMS 비교입니다. 또 좋아. 비교네. 다음 아다스와 ADS 차이점 또 비교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모델옵스와 데브옵스 비교입니다. 이거 근데 응용 썼으면 진짜 아마 집에 가고 싶었을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비상반에 있는데 저희 반도 왜냐하면 이게 그 응용에서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응용에서 혹시나 응용하면 또 얻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응용을 시험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쓰다가 아마 에이씨 저또 씨 욕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상황은 변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정도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상 편합니다. 나는 이번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관리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비교야. 참나 진짜 얼마만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응용도 쉽지 않았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ISMS랑 ISMP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런데 3단락은 당연히 ISP에 대한 보안 방향을 써야 되는데 P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작성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 ISP가 더 크죠. 기본적으로 ISMS 이게 요구사항이 80개입니다. 80개. 숫자를 써야 돼요. 반드시 숫자 80개. 그리고 인증 여기는 P는 개인정보 예전에 22개에서 21개로 빠졌죠. 휴먼 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1개에서 총 101개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47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32조의 2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비교 대상이 되겠죠. 하나 더 관보 그리고 마지막 P는 개인정보 요구사항. 이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좋은 점수 나오겠죠.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인증기관은 T사다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ISP는 굉장히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 이번에 뭐 아까 해설지 보니까 3교시인가 2교시도 한번 나왔고 문제가 그 보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고 P나 ISMS 차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실효성 강화 방안이 2025년도 12월 6일 날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에서도 그 ISMS P 실효성 강화 방안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되겠죠. 보통 심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심사팀장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심사할 거야 라고 간단하게 인터뷰 정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심사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좀 중요하다. ISMS-P 그리고 ISMS. 다음 두 번째는 아다스와 ADS. 아마 응용 보신 분들은 이게 아다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문제는 자동차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그 ADAS 흔히 말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실 근데 이거는 관례 나올 수 있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타 학원 그러니까 ITP 강땡땡 기숙사가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아다스라는 토픽이. 그런데 사실 이거는 관례에 나올 수 있는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정도만. ADS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나오는 시스템 중에서 흔히 크루즈 컨트롤 있죠. 보통 뭐 이거 누르면 뭐 100m를 계속 꾸준히 간다. 그리고 또는 차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다스고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진짜 실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게 ADS입니다. 그 차이예요. 얘는 실제 운전자를 보조하는 느낌인 거고 ADS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세라고 해서 실제 그 미국에서 그 자율주행의 수준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자동차의 수준을 정하는데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0단계에서 총 5단계까지가 있고 0단계에서 2단계 이게 실제 부분 자율주행이고 흔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이 아마 아다스 세 2단 레벨 2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벨 3까지가 적용될 거니까 세가 있구나. SAE가 있고 여기서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뭐 실제 그 뉴욕 가면 그 웨이버 택시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사고 책임의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락 같은데 시사점 같은 걸 쓴다고 하면 책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됐을 때 자율주행 그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통으로 하나로 턴키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만드는 업체가 책임이 많을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많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3번은 MLOps하고 DevOps 비교인데 참 어렵긴 해요. 근데 MLOps 그러니까 이게 저희 관리 시험에도 이런 문제는 나올 만하죠. 그런데 옵스 문제는 특히 DevOps는 흔히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해서 흔히 말하는 개발과 운영을 협업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동화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방법론을 DevOps라고 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점으로 모든 모델의 학습부터 배포,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재학습까지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MLOps입니다. 두 다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자동화 또는 파이프라인, CI/CD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대상은 얘는 일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AI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쓰기에는 좀 너무 짜치니까 그러면 뭔가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되게 여기에는 사실 그 데브옵스 같은 경우 쓸 게 많죠. 여기에 CI/CD, LAC,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쓰면 그 데브옵스스럽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MLOps다. 그러면 MLOps에도 도커나 쿠버네티스 그리고 파이프라인 CI/CD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너무 비슷하니까 차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쿠버네티스 만약에 K8S 쓸 거예요. K8S 쓸 건데 AI K8S 또는 머신러닝 도커와 같이 이거는 머신러닝이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실 이런 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채점자가 알까요? 근데 하지만 명확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키워드를 붙여주면서 이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서로 다르구나 라고 눈에 띄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다음은 모델 옵스라는 건데요. 사실 모델 옵스, 그
모델 도스. 이게 처음에는 만약에 응용 푸신 분은 모델 도스? 뭐지? 아, 이거는 디도스로 접근하시면 만약에 문제 푸셨을 때 좀 더 땡치였을 거예요. 도스, 디도스. 흔히 말하는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모델 연산을 고갈하는 거죠. 그 많은 트래픽을 줘서 자원을 고갈해서 서비스를 거부한다. 여기 있네요. 디도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접속을 요청을 한꺼번에 보내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인데 이런 네트워크 관점이 아니라 여기는 머신러닝 모델 관점입니다. 모델. 이것도 똑같아요. 인공지능 모델, AI 모델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보통 공격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겠죠? 뭐 보통 서비스되는 머신러닝 모델 서비스되는 AI 모델이 되겠죠? 모델 같은 것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공격하는 기법들은 뭐가 있을까? 보시면 이것도 사실 되게 디도스하고 비슷하죠. 사실 디도스하고 비슷한데 디도스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관점으로 공격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반복 공격이잖아요. 만약에 반복 공격이다. 반복 공격 이거는 실제 그 디도스에서 반복 공격 쓰지만 반복 공격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롬프트 반복 공격, 뭐 AI 반복 공격 여기 있네. 또 프롬프트 폭탄, 롱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그 디도스의 공격과 비슷하게 AI의 키워드를 갖다 넣으시면 좋겠죠. 또는 만약에 토큰, GPU 공격, 모델 공격, 신경망 공격 이런 식으로 앞에 이 AI 키워드를 붙여놓고 공격을 갖다 넣으시면 이게 모델 도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소설 문제를 쓰실 때는 조금 뭐뭐스럽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모델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스러운 공격 관점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작성이 된다고 하면 대응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화벽을 해야 된다. 뭐 SQL 인젝션이 해야 된다. 만약에 SQL 인젝션 쓰고 싶어. 그러면 SQL 인젝션이 아니라 AI SQL 인젝션.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머신러닝 SQL 인젝션. 그런데 또는 토큰.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제가 넣은 건데 입력을 제한한다. 또는 리퀘스트 사이즈를 제한한다. 토큰 길이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을 AI스럽게 머신러닝스럽게 작성을 해주시면 사실 이건 요령입니다. 요령이고 센스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뭐뭐스럽게 쓴다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셀프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긴 하지만 그냥 어텐션으로 써도 무방해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머신러닝 제가 한창 밀었던 게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우리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LML 모델 중에서 핵심 코어가 뭐냐면 흔히 우리가 RNN부터 시작해서 RNN 그리고 여기에 뭐 어텐션 나오고 어텐션에서 있던 그 트랜스포머이고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에서 확장한 버트 그리고 디코더에서 확장한 GPT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나올 건 다 나왔죠. RNN은 예전에 나왔고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좀 짜치긴 하지만 137의 MOE 전문가 모델이랑 같이 나왔어요. 트랜스포머가. 그리고 GPT 나왔고 버트도 123에 나왔습니다. 버트도. 마지막 안 나온 거 어텐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텐션인데 어텐션이다. 셀프 어텐션이다. 흔히 말하는 그 어텐션은 알고리즘이지 어텐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어텐션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GPT, 버트의 T는 다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든 AI 모델에 LLM 모델에 트랜스포머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트랜스포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고 병렬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될 게 여기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어텐션.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어텐션이 있고 어텐션이 트랜스포머에 사용할 때 셀프 어텐션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고 그냥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이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뭔가 또 다른 뭔가 있다고 하면 너무 헷갈려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이거를 해설지도 보고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셀프 어텐션만을 많이 딥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텐션으로 씁니다. 어텐션. 그냥 어텐션으로 작성을 하시고 어텐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쿼리 키 밸류죠.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쿼리 키 밸류죠. 어텐션, 왜 어텐션이 나왔냐? 흔히 말하는 RNN의 문제점 때문에 나왔습니다.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해서 짧은 문장, 예를 들어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AI 모델을 만들 때 보통 RNN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RNN을 쓰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흔히 뭐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책 한 권 단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한국어를 넣고 영어를 넣으면 RNN에서는 한계가 발생을 해요. 흔히 말하는 장기 의존성. 문장이 너무 모든 단어마다 의미를 두다 보니 그거를 마지막에 디코더에서 얘가 번역을 잘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모든 문장의 의미를 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짧은 문장에서는 RNN을 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프롬프트를 엄청 길게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런 긴 문장에서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써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어텐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쓴다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거는 어텐션 is all needs allj인가?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통 리드문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어텐션에서는 기존의 RNN 같은 경우는 문장의 단어 하나마다 다 의미를 뒀지만 어텐션은 모든 문장에서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쿼리, 키, 밸류를 통해서 그 단어들 간의 관계 그래서 우선순위를 뽑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뽑는 역할을 하는 게 어텐션의 기능이에요. 우선순위를 뽑으려면 쿼리 키 밸류가 있어야 되고 쿼리 큐 밸류 어텐션의 식은 보통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텐션에 작성이 되는 무조건 쿼리 큐 밸류 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뒤에 소프트맥스나 아니면은 소프트맥스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생성형 모델 알고리즘 중에서 안 나온 건 어텐션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텐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수식 그리고 여기 기술 요소에 보면 쿼리큐 밸류 소프트맥스 있죠?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만 알면 크게 무리 없이 정답을 잘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셀프 어텐션하고 어텐션 조금만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붙여놓은 게 있는데 어텐션하고 셀프 나 자신이죠. 나 자신에 대한 관계와 우선순위를 분석을 하는 거고 어텐션은 서로 간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텐션은 제가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국어가 A고 영어가 B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A를 기반으로 B를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를 서로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계산하지만 A와 B의 서로 다른 대상을 참조한다라고 해서 어텐션을 사용하고 똑같이 우선순위 뽑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리고 셀프 어텐션은 문장 하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PC가 ITP에게 말했다. 그는 바보였다. 그러면 이 그는 누굴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분명히 KFC 아니면 ITP일 텐데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그나 바보가 결정이 되니까 그 문장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이나 우선순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의미긴 하지만 분리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텐션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응용이라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관리에 나올 것들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응용스러운 것들은 조금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것도 좀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TTFT고 TPOT, Time to First Token 그리고 Time to First 토큰 토큰이 먼저 나온다. 아웃풋 이건 아웃풋이에요. First고 아웃풋이에요. 이거 먼저 보시고 first output.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장, 이런 프롬프트를 만약에 AI와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로 예를 들면 챗GPT가 그러면 뭐 고민하다가 입력을 하겠죠. 이때 처음에 처음에 쓸 때 AI는 인공지능으로 쭉쭉쭉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처음에 출력이 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AI는 인공지능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TP, TT first, 이 first는 이 AI가 처음에 나오는 시점. AI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우리가 인식이 이건 되게 빠르다. 성능이 좋다라고 인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정확한 답이라도 얘가 고민을 되게 많이 흔히 요즘에는 그 제미나이에서 뭐 사고 모드하고 빠른 모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제미나이도 보면 사고 모드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고 모드 쓰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고 모드 하면 한 3초에서 5초는 기다려야 돼. 답답해. 그러니까 실제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채팅이나 실시간 채팅 이런 거 쓸 때는 이 수치가 엄청 중요하겠죠. TTFT가. 그래서 TTFT 보면 답변 생성 시 처음 단어가 나오는 시간을 TT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모델이 잘 만들어졌구나, 빠르구나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1, 2초 이상 기다리면 거의 안 쓰겠죠.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TPOT는 아웃풋. 아웃풋이니까 처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 간격들을 TPOT라고 합니다. TPOT. 두 개가 차이가 명확하죠. 이게 사실 해설지만 보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다음에는 TPOT 이런 것들은 처음 말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의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지표가 중요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챗봇 아까 말씀드린 챗봇이나 실시간 대화하는 것들은 당연히 빠른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글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TFT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문서 생성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들은 빠르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잘 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TPOT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해설지를 간략하게 보면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토큰을 생성해 출력할까지 소요되는 시간, 첫 번째 단어를 출력할 때. 그리고 TPOT는 각 토큰 사이의 평균 시간, 다음이 나오는 시간을 TPOT라고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제는 뭐
PAT는 쉽죠. 이거는 사실 보안이나 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보호와 활용.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영지식 증명일 겁니다. 그렇죠? 영지식 증명.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그런데 난 너한테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100만 원이 갖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고 싶어. 사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지만 그렇게 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진짜 얘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그러면 내가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걸 보여주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내가 100만 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한다. 이 단어 중요하죠.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금융사 간의 사기 탐지를 하거나 또는 또 병원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AT는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보시면 유형도라고 되어 있어요. PAT의 유형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유즈 되어 있고 보관 공유 활용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그림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기술 키워드를 나래비한 거예요. 기술 키워드를 나래비한 건데 그만큼 그림에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어차피 그림은 키워드로 그림을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합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모델, TE 그리고 기밀 여기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PAT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PAT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여기서 기술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뽑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싹 다 내가 알고 있는 보안 관련된 알고리즘들, 기술들 싹 다 넣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통 1교시 할 때 그림 6줄, 5줄에서 6줄, 그리고 보통 6줄 이렇게 쓰잖아요. 1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6줄이 아니라 한 10줄 정도 써야죠. 10줄. 10개, 키워드 10개 정도 이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키워드로 바르는 시험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아마 이거는 각 반에서 많이 했을 텐데 세계 최초의 AI 경영 관리 체계 구시 표준. 이게 단어가 AIMS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공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ISE 42001을 AIMS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MS.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 42001로 안 나오고 AIMS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조직이 AI 시스템을 만들 때 좀 잘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한 거예요. 프레임워크. 왜냐하면 AI를 자꾸 잘 개발을 하라라고 해요. 너네 사람의 윤리도 그렇고 보호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그렇게 AI를 잘 만들어 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라고 의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았어. 내가 가이드를 줄게. 이거 따라서 만들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1부터 10장까지 범위는 어떻게 되고 표준, 용어, 조직의 상황, 리더십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개발을 해라고 관련된 프레임워크 또는 쉽게 말해 템플릿 이런 것도 주면서 조직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2001 같은 경우는 이 10가지를 작성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이건 10가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관례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관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 3단락을 쓰면 ACT 또는 CAT AI 신뢰성 검증 제도 이런 것도 쓰면 되겠죠. 또 추가 아니면은 AI 기본법 우리가 미친도로 외우는 AI 기본법 이런 것들 작성하시면 3단락 작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데드락. 데드락은 무한대기에 빠지는 현상.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쉬우니까 상점 비환 예외 말복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면 발생 조건이잖아. 발생 조건에서는 문제가 상점 비환이죠. 그리고 그 대응은 예외 발복이니까 만약 답을 쓸 때는 1에다가는 정의 쓰고 2에다가는 개념도 및 상점 비환 쓰고 3단락에다가 예외 발복을 쓰시는 겁니다. 예외 발복 대응 방안 이렇게 써야 돼요. 가에는 발생 조건 가의 발생 조건 나의 그 대응 방안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쉬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싹 다 은행가 알고리즘, 웨이따이, 운드웨이트, 자원할당 그래프까지는 대응 방안에 각각 개별 토픽으로 1교시험으로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모라백의 역설,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최근에 나온 용어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사실 나온 거는 예전에 나왔어요. 1980년대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해서 그 보통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전에 인공지능 강의할 때 네, 저기 사고가 났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앞에 있는 멘토님들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끊는다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전에는 통계학자들 또는 인공지능학자들 이런 학자들 사이에 싸움이 되게 많았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계로 다 먹고 살았으니까 통계학자들이 먹고 살았겠죠. 여기 이 바닥을 좌우했겠죠.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딱 나와서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준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공지능에 막 지원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인공지능 업계들은 개빡치죠, 진짜. 나한테 지원이 다 됐던 것들이 다 인공지능한테 정부 돈이 들어가니까 개빡치긴 하죠, 사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전에 XOR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쉬운 문제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XOR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1차 암흑기구, 2차 암흑기구 그런 게 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인공지능학자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공지능은 흔히 수학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잘 못 푸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수학 문제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인간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걷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하지 않을까? 쉬운 것들이 잘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AI는 반대였어요. 인간이 쉽게 하는 것들은 기계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흔히 말하는 말하고 걷고 움직이고 뛰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어려운 거 흔히 말하는 미적분, 계산 이런 것들은 기계가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학자들의 착오에서 발생한 역설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라백이라는 한스 모라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흔히 말하는 걷거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쉬운 것들은 반대로 인간이 어렵고 미적분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게는 쉽다라는 현상을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사실 개념적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런 용어들 원래 인공지능이 그 약 파는 쪽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 쉬운 일, 흔히 복잡한 수학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쉽다. 컴퓨터에게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전부입니다. 개념이 전부예요. 개념이 전부고 뭐 여기 있는 인간에게 쉬운 거, 인간에게 어려운 거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한 거니까 그냥 보시고 마지막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튜링 테스트.
감히 기계가 사람을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 이것도 문제가 나올 법하니까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 FRAM입니다. 이거는 관례는 안 나와요. 관례는 안 나오는데 키워드 하나만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램이잖아요, 메모리. 근데 좋은 메모리야. 좋은 메모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메모리인데 뭐가 좋지? 좋은 메모리면 우리가 비휘발성이면 좋죠. 날아가지 않아. 껐다 켰는데 메모리 계속 갖고 있어. 엄청 좋겠죠. 비휘발성이야. 그리고 빨라. 빨리 쓰고 읽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구성이 높아. 여러 번 읽어도 괜찮아. 그리고 낮은 전압에도 동작을 해. 좋은 건 싹 다 넣은 램입니다. 좋은 건 싹 다 넣은 램이 FRA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여기 강유전체 하나 제가 말한 FRAM에서 가장 중요한 강유전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강유전체. 이 용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써있는 게 뭐냐면 D램의 빠른 속도와 FRAM의 비활성을 동시에 갖춘 꿈의 메모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은 그냥 메모리 중에 가장 좋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강유전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유전체니까 그냥 유전체도 있겠네요. 맞아요. 기존에 쓰고 D램에서 쓰고 있는 게 유전체예요. 유전체가 있고 강유전체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전압, 흔히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 여기에는 분극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전압이 들어올 때와 우리가 컴퓨터를 끌 때가 있잖아요. 안 들어올 때 컴퓨터 전압이 없을 때 있잖아요. 유전체는 전압이 들어올 때만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유전체는 메모리가 전압이 없을 때도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게 강유전체의 특징이에요. 전압이 없을 때. 그러니까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메모리를 비휘발성이고 높은 내구성, 빠르고 높은 빠르다. 저전압이 동작한다. 이 FRAM은 그래서 강유전체다. 이거를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아예 찢어버리세요 그냥. 싹 다. 다음 SSD. SSD도 관련해 나오기 힘든 토픽입니다. 전통적인 토픽이에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 응용이 정말 응용스럽게 나온 문제 같아요. 전통적인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서 FRAM이나 SSD 같은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다 아니다라고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저희는 응용이라고 해요. 응용.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한다라고 하면 관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래서 하드디스크 응용에 보통 많이 나오고 우리가 쓰는 가상 메모리 있잖아요. 가상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잖아요. 그러니 소프트웨어 하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SSD는 보통 하드디스크랑 많이 비교를 하죠. 하드디스크보다 좋은 하드디스크다. 여기도 키워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고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비싸. 그건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고 저소음이고 저전력이고 빠르고 하겠죠. 하드디스크보다는. 이게 왜 그럴 수 있냐? 얘는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 이놈 때문에 그럽니다. 얘의 특징이 그래요. 얘의 특징이 그런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놈이.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뭐냐면 원판에 우리 디스크 스케줄이라고 지난번에 137회 관리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그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에서 원판을 돌리고 위치를 찾고
읽기 시작하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음도 많아요. 그런데 SSD는 바로 찾습니다. 흔히 말하는 USB, 조그만 USB 저장 딱 넣으면 알아찾는 것처럼 USB와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고 부팅도 빠르고 뭐 게임도 빠르고 읽고 쓰기도 빠르고 다 빨라요. 왜? 낸드 플래시 때문에요.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 아까 있었던 FRAM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강 유정체고 여기 있는 SSD에서는 낸드 플래시 딱 하나씩만 알고 있자고요. 그리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세요.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서브노트 넣어서 외우세요. 근데 저희 반에서는 외우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도 뭐 장단점이니까 장점은 뭐 빠르다 아까 말씀 빠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싸고 수명 제한된다. 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유저 모드와 그리고 커널 모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가상 메모리에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제가 메모리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CPU가 있고 메모리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컴퓨터에 쓰는 8기가 16기가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저장되는 여기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부팅을 하면 실제 여기가 OS가 있고 CPU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막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올라올 거죠. 흔히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그룹웨어, 워드 이런 것들은 크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필요하면 또 여기서 요청을 그 CPU가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왔다 갔다 더블 클릭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올라와 있는 것도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읽고 쓰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PC라는 것들을 쓰죠. IPC를 써서 프로세스들끼리 통신하는 IPC가 있는 것처럼 얘도 만약 워드예요. 워드가 만약에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 그러면 실제 워드를 쓰고 있을 때 여기에는 그 상태값이 있습니다. 상태값이 유저 모드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아니죠. 모드 비트라고 해서 여기 1비트가 CPU 안에 레지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저 모드, 두 번째는 커널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자 모드가 있죠.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에서 모드 비트는 1이에요. 커널은 관리자, 뭐 특권 모드 얘는 0입니다. 만약에 워드가 동작을 하고 있어, 막 입력을 막 딱딱딱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아무도 동작을 하지 않죠. 카카오톡이나 그룹웨어나 우리가 크롬이나 사용하지 않고 워드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커널 모드, CPU에 있는 얘가 모드 비트가 유저 모드이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드가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컨트롤에서 저장을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또 얘한테 저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누가 해커가 일로 들어와서 얘가 이쪽으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OS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OS가. 여기 있는 프로세스는 일로 접근할 수도 하드디스크에도 접근할 수 없지만 프로세서에도 둘 다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모든 건 다 OS. 여기 있는 OS가 워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가 실제 유저 모드일 때 저장을 딱 했어요. 컨트롤에서 딱 누르면 그 순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워드가 얘한테 알려줍니다. 나 다 썼어. 이거 저장 좀 해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장해줄게. 그러면 CPU에 있는 얘 유저 모드가 커널 모드로 바뀌어요.
유저 모드 비트가 1에서 0으로 바꿉니다. 0으로 바꾸는 순간 얘네들은 카카오톡 그룹에요. 얘네들 다 프로세스들은 올라와 있는 것도 다 꼼짝마요. 꼼짝 아무것도 동작할 수 없어요. 얘는 멈춰 있습니다. 그런 순간 이제 OS가 얘한테 저장을 시켜요. 워드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받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OS가 나 저장 다 했으니까 다시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줘. 오케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나 카카오톡 하고 싶은데 멈춰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CPU가 다 이제 모드 값을, 유저 모드 값을 커널 모드로 바꿉니다. 커널 모드로 바꿔서 다시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여기에서 그 시스템 콜은 뭐냐면 워드 여기서 지금 잠시만요. 예. 워드가 컨트롤 S를 누를 때 OS한테 저장해줘라고 OS한테 저장해줘라고 할 때 시킬 때 사용자가 관리자 모드로 변환할 때 부르는 게 시스템 콜이에요. 나 저장할 테니까 나 꼼짝만 할 테니까 모드 값을 바꿔줘라고 요청을 하는 게 시스템 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보통 그래서 명령어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크, 프로세스 관리, 파일 관리, 통신 처리,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것들은 꼼짝 말고 있고 CPU 여기 있는 CPU가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모드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 콜입니다. 시스템 콜. 그래서 정의를 잠깐 보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유저 모드가 운영체제 커널의 기능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위한 인터페이스다. 호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콜은 유저 모드가 저장을 할 때 관리자 모드, 커널 모드로 변경할 때 호출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그래서 해설지에는 보통 이런 그림 나오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시스템 콜 호출 시 유저 모드에서 커널 0. 비트 0으로 전환해 실행 후 결과를 다시 유저 모드로 변환한다. 아까 워드가 저장한 다음에 다시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모드 비트 값을 유저 모드 1로 변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게 시스템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장시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마 답안지 쓰는 것보다 오래 앉아있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